자, 이제 오늘은 파티클 필터링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티클 필터링은 지난번 얘기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그 노이즈를 잡는 데에도 굉장히 우수한 기법 중에 하나이고요. 기본적인 성향이 칼만 필터하고 거의 사용 용례가 똑같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뭐 노이즈가 많다거나 또는 관측 오차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쓰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하지만 이 파티클 필터는 칼만 필터하고는 조금 방법론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파티클을 이용을 해서 유사한 거의 그 칼만 필터하고 똑같은 개념의 목표를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목표가 똑같아요. 근데 방법론은 좀 중간중간에 다릅니다. 특히나 노이즈 적용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옛날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칼만 필터를 확률 기반 모델로 바꿔놨을 때 우리가 수식을 좀 간단하게 써놓으면 이제 이런 수식이 나왔죠. 그래서 새로운 x는 함수 f의 영향을 받아서 그 전 스텝에 있는 x가 오메가 프로세스 노이즈하고 합쳐져서 다음 스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측자 옵저베이션 모델에 따라서 현재 xk, 여기는 주의해서 보실 거는 얘네들은 다음 스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k와 k-를 다루고요. 관측은 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측한 결과 z를 통해서 x를 찾아내는데 목표가 있고, 그리고 vk 메저먼트 노이즈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그램으로 보시면 x1, x2, x3, x 이렇게 나가는 거고, 우리는 x를 알고 싶지만 우리가 오로지 알고 있는 것은 z값, 관측 결과밖에 없을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칼만 필터하고 유사하게 다이아그램 그릴 수 있고요. x1, 2, 3, 4 이렇게 쭉 x는 진행될 텐데 x는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오로지 z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는 다 까만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뭔가 불확실하고 에스티메이션 된 결과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표현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실 노이즈, 프로세스 노이즈하고 매저먼트 노이즈 이 두 가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대신에 얘의 분산값 정도만 알고 있고 얘의 평균은 전부 다 0이다 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센서로 z값들을 얻어낸 다음에 어떻게 하면 x를 좁혀 나갈 것인가, x의 코베리언스를 칼만 필터 센스로 얘기하면 x는 이렇게 분포가 부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걔들을 더 좁혀서 베리언스를 작게 만드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얘기 드린 대로요, 칼만 필터의 개념에서는 x라고 하는 걸 에스티메이트 한 다음에 프레딕션, 업데이트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햇을 씌워서 이 x의 햇을 추정값, 에스티메이션 값이라 놨고, 코베리언스가 주변에, 지금 얘는 동그랗게 그려놓은 거는 2차원 가우시안 PDF 형태들로 그려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코베리언스 함수가 이렇게 얻어져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과 유사한 기능을 이렇게 코베리언스가 있어서 칼만 필터는 x라고 하는 점을 정확하게 아는 것들이 아니라 x가 이렇게 흘러갈 때 x 주변에서의 베리언스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값은 에스티메이션 된 값, 펫에 해당하지만 이 주변의 베리언스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다. 그럼 그 베리언스를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파티클 필터고, 파티클은 각각의 파티클들을 m이라는 요소로 구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란 점 하나를 xk-1에 1번, xk-1을 2번, 3번, 4번, 5번, 100번, 1000번. 파티클을 1000개로 쓰면 여기에 m이라는 숫자는 1000까지 올라가겠고요. x를 여기서는 x 햇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모자를 씌웠었잖아요. 에스티메이션 하는 값을 하나를 의미했었고, 코베리언스가 따로 있는데 코베리언스를 이제 없애버리고 x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 x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라는 컨셉으로 가는 것이 파티클 필터의 주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점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고 프로세스 노이즈에 영향을 받으면 그 점들이 무언가 위치가 변동이 될 거고요. 여기에 많은 점들을 투입을 하게 되면 여기 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많은 점을 집어넣게 되면 그 점들이 이렇게 공간상에 분포를 할 텐데 이 분포를 토대로 코베리언스를 알아내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티클 필터는 다수의 파티클을 이용을 해서 그 다수 각각의 파티클들이 하나하나의 x 값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점 3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티클을 3개만 쓰면 점 3개가 있고요. 얘가 x1에서 x2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입력 U가 들어갔던 아니면 그냥 공간상에 제대로 뒀던, 얘네들은 하나의 파티클은 오메가의 영향을 받아서 위치가 변동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달라요. 지난번에 우리가 칼만 필터를 쓸 때에는 현재 xk-1 햇이 f에만 영향을 받고 오메가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서 sk 햇을 구했었는데, 이 파티클 필터에서는 오메가의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오메가는 확률 분포를 이루고 있잖아요. 가우시안 분포, 코베리언스를 갖고 있으니까 이때는 오메가가 들어가서 하나의 점이 오메가의 영향과 f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현재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살짝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너무 똑같게 되어 있어서 제가 오메가의 영향을 받아서 얘네들이 이렇게 잠깐씩 값들이 흔들려 있다, 이렇게 그림을 좀 바꿔 나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티클 3개가 들어가서 이 함수에다 대입하고 오메가는 실제 환경에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메가의 코베리언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랜덤하게, 그리고 여기 개수가 많다 보니까 3개, 4개, 1000개가 되어 있다면, 뭐 100개가 정도 있다면 오메가를 불특정하게 정말로 대입을 해버립니다. 오메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랜드 n을 써서 생성을 합니다. 노이즈를 우리가 직접 집어넣는다고? 저는 이 부분이 파티클 필터에서 되게 조금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가, 노이즈를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코베리언스만 알아낸다는 의미인데, 이게 개수가 많기 때문에 오메가를 불특정하게 코베리언스를 갖고 랜드 n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 오메가의 영향을 받아서 불특정하게 노이즈의 영향으로 분포가 될 텐데, 이 노이즈는 실제로 오메가에서 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F에 의해서 변동되지만 프로세스 노이즈가 들어가서 프로세스 노이즈를 우리가 랜드 n을 가지고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얘네들을 일부러 흔들어뜨려 놓는 겁니다. 얘네들이 흔들려 있으니 F의 영향만 받으면 얘네들이 뭔가 F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델값, 프레딕션으로만 갈 텐데 오메가가 여기서 직접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은 흔들려서 퍼지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파티클 필터에서 저는 이 파티클 필터의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라고 이거를 생각을 하는데, 단점이고요. 아니면 말고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오메가가 우리가 모델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코베리언스를 모델링을 한 것이고, 코베리언스 값이 많이 틀리게 되면 물론 문제가 있죠. 그럼 칼만 필터도 문제고 파티클 필터도 문제인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코베리언스 값이 틀리는 걸 의미하지 않고요. 코베리언스가 여기에 다양성을 충분히 표시할 수가 없다면 이 계산은 틀린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파티클의 개수가 3개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거는 오메가에 의해서 분포가 돼야 되는데 분포가 확실하게 나타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파티클 필터는 기본적으로 파티클을 되게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개는 되게 조금 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500개에서 1000개 정도는 써야 오메가의 영향력들이 실제로 베리언스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파티클을 이 계산을 해서 여기까지 옮기는데 걸리는 연산량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파티클을 많이 써야지 잘 될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 이 파티클 필터는 뭔가 이 오메가를 우리가 직접 아무거나 랜드 n을 집어넣는다는 행위 때문에 파티클의 개수가 많아야 되고, 그 부분은 저는 최근에 이제 로스에서 쓰이고 있는 G매핑은 리샘플링 쪽에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파티클을 개수를 줄인다는 것이 어딘가 조금 안 와닿는 오메가의 성격을, 이 오메가는 실제로 내가 X에서 S1에서 X2로 갈 때 받은 게 아니라 파티클에 우리가 가상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뭐
연구를 심심할 때 연구를 해보면 뭔가 또 답이 나오겠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세 가지 점들을 X는 Z를 통해서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이 Z의 영향을 이 부분 H에 대한 영향을 받는데 이때는 지금 보시면은 이때는 또 V가 안 들어갔습니다. V는 이때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오메가의 영향을 받고요. 여기서 여기 관측할 때는 V 메저먼트가 모델은 메저먼트 에러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들은 완벽하게 메저먼트 이 부분에서 그대로 Z는 H만 가지고 분포가 된다라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되고 이 부분에 이렇게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퍼져 있는 것들을 V를 안 쓰는 이유는 다음 편에서 예측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관측한 값, 실제 관측한 값은 Z가 있고요. Z 주변에 얘네들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V를 안 쓰고 실제로 관측한 녀석은 V만큼의 오차가 이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가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측된 값 주변에서 바로 이 함수 XM 하나의 파티클에 대해서 Z가 관측한 것은 얼마만큼의 확률 밀도를 갖고 있는가, 오차는 얼마인가를 X하고 Z하고 얼마만큼 다른가, 이때 XM이니까 하나의 파티클 값이에요. 이 값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여기에 있는 값들을 알고 있고 관측한 값들이 ZM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관측한 값과 얘네들 두 가지 사이의 관계 X를 토대로 해서 ZM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ZM이라고 안 쓰고 그냥 XM이라고 썼습니다. XM하고 Z 사이에 얼마만큼의 오차가 있는지를 확률 밀도 함수 가우시안 커브를 가지고 구하면 이 부분의 시그마, 이 시그마는 얼마예요? 얘는 이 부분은 관측 오차에 해당하는 시그마가 들어가겠고요. 평균 값은 여기 있는 XM이 H에 들어갔기 때문에 ZM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관측된 파티클 하나와 평균 값은 바로 우리가 관측한 값 Z가 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조심스러워요. 관측한 값 Z가 평균이고 그 주변에 시그마 분포를 이루고 있고 그 시그마 분포는 V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측 오차가 V만큼의 이렇게 공간상에 펼쳐지고 관측한 값 주변에 이렇게 분산값들이 펼쳐져 있을 텐데 이 수식을 통해서 이때는 관측 오차가 없고요. 이때 이 세 가지의 파티클 값들은 파티클 XM은 H를 통과해서 ZM이 되겠고요. ZM하고 이때의 Z 값을 두 개를 빼서 평균을 빼가지고 제곱한 다음에 시그마 제곱 V에 해당하는 걸 갖다 써서 이 비율은 얼마인가 오메가를 구해냅니다. 그래서 관측한 값하고 비슷한 파티클들은 오메가 값이 되게 크겠고요. 확률 밀도가 크고요. 이 시그마 메저먼트 모델 대비 쫙 퍼져 있는 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은 웨이트 여기 오메가 M으로 써져 있죠. 그게 되게 낮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측한 것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은 뭐예요? 뭔가 문제가 많은 애들이죠. 하라고 하면 이렇게 주류를 쫓아가 줘야 되는데 파티클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죠. 그러면 걔네들을 버립니다. 걔들을 버려서 한 가지 소수만 특정한 범주 안에 있는 것들만 살려내요. 이 과정을 리샘플링이라고 하고요. 1등만 살아남기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리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면 원래 여기 있는 두 녀석은 여기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얘들은 상태가 안 좋은 거니까 여기서 여기로 이동할 때 각각의 파티클들이 F, X, 오메가를 통해서 여기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얘네 두 개는 관측 오차가 너무 크니까 버렸어요. 그러면 좋은 것만 일단 한 개 여기 살아남겨 놓고요.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오도록 좋은 것들만 두 개의 파티클은 죽인 다음에 너네들도 얘를 좀 본받아라 하고 얘네들을 이 위치에다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한 점에 다 몰려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자, 이러면 이런 파티클이 이렇게 분포가 퍼져야지 분포를 알려주는데 이 단계에서 보면 한 군데 다 몰려있으니까 이거 너무 위험한 방법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다 같이 몰려있더라도 그 다음 스텝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fx, 오메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파티클들이 같은 점에 있다 하더라도 이 fx에 의해서 이 오메가가 없으면 fx에 의해서 똑같은 점으로 다 이동을 할 텐데
오메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애들이 퍼집니다. 얘네들이 퍼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코베리언스들을 갖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을 V값, 여기서 관측한 Z값을 통해서 아까하고 똑같이 또 에러를 따져서 이 중에 일부만 살아남기고 일부는 죽여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로 파티클 효과 이펙트, 파티클 필터가 되겠고요. 요 세 개의 파티클, 여기에 세 개만 표현되어 있는데 얘네들의 평균 지점이 뭐냐? 우리가 칼만 필터에서 따졌던 바로 X 해시 되겠습니다. 얘네들의 평균값, 이 녀석이 코베리언스 있었고 P라는 코베리언스 있었고 X 해시 바로 평균이었죠. 네? 이 코베리언스에서의 평균값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티클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얘들의 평균값이 현재 xk-1의 에스티메이션 된 값을 의미하는 방법, 이렇게 전개가 되는 방법을 바로 파티클 필터라고 부릅니다. 말은 쉬운데 되게 조심조심해야 되는 건 어디는 오메가가 들어가 있고 어디는 V가 들어가 있고 라는 부분을 굉장히 잘 따지셔야 됩니다. 칼만 필터에서는 여기 V를 빼버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관측할 때는 여기서도 빼버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따질 때 시그마는 바로 V에 대한 이게 뭐 QR이었나요? RQ였나요? QR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V는 즉 R이라고 하는 코베리언스를 갖고 있고 여기 있는 시그마 제곱이 바로 그 R, 메저먼트 노이즈의 베리언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XM은 이 스텝에서 다 갖게 되는가? 여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가는가? 그렇지 않고 오메가 모델을 썼기 때문에 얘네들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여기에 다 같은 점에 몰려있더라도 모든 파티클이 다음 단계에서 같이 있지 않고 오메가에 의해서 퍼지게 됩니다. 이게 파티클 필터에서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파티클들은 이 오메가 때문에 퍼지게 되겠고요. 오메가의 영향을 받아서 퍼져 있고 이 퍼진 양들이 오메가의 코베리언스들을 의미해줘야 됩니다. 이 퍼진 것들이 오메가의 코베리언스를 충분히 표현을 못 해준다면 이 파티클 필터 기법은 제대로 동작을 안 할 거고요. 다수의 개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3개 가지고는 안 되겠고요. 100개 정도 들어가게 되면 최소 100개가 퍼지는 거는 오메가라고 하는 코베리언스를 잘 표현을 해줄 것이다 라는 가정이 바로 이 파티클 필터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2단계입니다. 이 중에 관측된 값하고 비슷한 것들만 살리고 아닌 것들은 버려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중에 어떤 건 살리고 어떤 건 버려야 되는가? 예를 들면 실제 X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다수의 파티클들이 있었고 2단계에서 파티클들이 이렇게 펼쳐졌다가 여기로 갔더니 여기에 한 덩어리들 있고 여기에 두세 개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얘가 취사 선택이 돼서 여기는 한 3개 있고요. 여기는 한 8개 정도 있다. 그러면 다수의 원리 때문에 이 녀석보다는 이쪽 어디를 살려야 되는가 문제가 생길 것이고 가까운 데에 있는 거를 살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다수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삭제가 된 다음에 여기 있는 8개는 이 점 윗부분에 해당하는 여기에다가 또 8개를 뿌려놓고 다음 스텝에 퍼주면은 또 이런 분포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다수가 의미가 없고 소수라도 에러가 적은 것들을 골라야 하는지, 그러니까 다수가 에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소수가 에러가 적다라고 할 때 이걸 숫자의 개수로 보면 얘네들을 평균을 내게 되면 다수 쪽을 선택하게 될 거고요. 정확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소수를 선택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수가 맞는지 소수가 맞는지를 사실 중간중간에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살리고 얘들도 일부는 또 죽여야 되는 이런 관점이 생기겠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원래부터가 여기서 얘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여기 근처에 한 3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칠 때 얘네들을 죽여야 되는가? 이 녀석들을.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파티클 필터링에서 샘플링의 문제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좋은 방법들을 제시한 것들이 최근에 로스 안에 있는 지매핑 계열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소수만 살리고 다수를 죽이는 것도 좀 어딘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일부는 또 살리고 이 중에 일부는 또 죽이고 뭔가 절충화를 해야 되는 방법. 이게 바로 리샘플링이라고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녀석을 살릴 것인가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여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 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수가 맞을 수도 있고 부정확했지만 그 부분에서 툭 하고 튀는 거예요.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뭔가 나이스하게 현재의 위치들을 파티클들을 이용해서 잘 쫓아가고 있는데 가다 돌멩이를 밟았어요. 탁 하다. 그러면 다수가 비틀려 있으면 여기에는 소수가 있겠고 여기는 다수가 있을 텐데 그 다수가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리샘플링을 하느냐가 파티클 필터의 성능을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세 개가 분포가 됐을 때 아까 보셨던 P, Z, 바, X를 비교해서 거꾸로인가요? P, X, M, 바, Z가 되겠죠. 관측한 것 대비. 그래서 어떤 것을 살릴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리샘플링이라고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살리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녀석은 죽이고 이 죽은 거를 이 중에 한 군데다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가 있으면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서 얘는 죽었지만 여기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예쁘게 서로 자꾸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러한 분야를 리샘플링이라고 하고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클 필터가 되게 좋은 성능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마술 같은 방법이 리샘플링을 어떻게 하냐, 이 리샘플링 전략이 틀리면 제대로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지컬 방법, 마법의 방법은 이 리샘플링에 있고 리샘플링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어떤 랜덤한 처음에 파티클을 랜덤하게 만든 다음에 리샘플링해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다이어그램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코드는 이게 이제 수식이겠고요. 오메가하고 V는 우리가 코베리언스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랜덤하게 한 군데다 쫙 뿌려서 점들이 여기 막 생겼고 그 막 생겨있는 파티클들은 오메가의 영향을 받아서 이동을 했고요. 그러면 현재 이때의 xk 햇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모든 파티클들의 평균 값이 현재 위치에 대한 에스티메이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다음 스텝이 나왔죠. 이게 이제 파티클을 이용한 프레딕션이 해당하겠고요. 이 녀석을 관측기하고 집어넣어서 여기는 관측 오차가 들어가지 않아요. V가 없어요. 그리고는 Z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거는 파티클, M이 붙어 있는 건 다 파티클입니다. 파티클에 대한 Z 값을 얻어내서는 우리가 실제 관측한 값과 제가 거꾸로 얘기했죠. 하나의 파티클에 대해서 관측한 값과의 비교였죠. 앞서 수식에서 보시면 각각의 파티클에 대해서 관측한 값을 확률적으로 보는 거였죠. 거꾸로 아까 얘기했네요. 그래서 주어진 파티클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ZKM인데 ZKM은 H에 의해서 XM이 되니까 우리가 ZK라고 안 하고 XKM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하나의 파티클이 주어졌을 때 걔와 대비하여 관측한 값의 확률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각각 파티클의 오메가 웨이트라 불렀고, 이 중에서 되게 높은 웨이트들을 고르는데 반드시 높은 것만 고르는 게 아니라 리샘플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적절한 오메가 K를 구하게 되면 이 여러 개의 XKM 파티클 중에서 이 값이 높은 애들 위주로 살려놨더니 좋은 XKM이 생겼겠죠. 그리고 걔들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죽여서 사라진 애들은 이 중에 한 위치에다 또 뿌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오메가라고 불리는 녀석은 파티클의 웨이트이고요. 임폴턴스 샘플링 웨이트라고 부릅니다. 임폴턴스 샘플링 웨이트. 이 임폴턴스는 중요도이고요. 샘플링은 말 그대로 샘플링이고, 중요도 샘플링, 중요도 기반의 샘플링하는 거에 웨이트 값들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의 거의 고유 명사입니다. 얘네들은 보통 명사가 아니라 이쪽 리샘플링 할 때 많이 등장하는 importance sampling weigh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칼만 필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코드를 되게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겠고요. 예전에 저도 코드 안에서 헤매가지고 왜 안 되지?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수식이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칼만 필터 때 썼던 수식입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지금 보시면은 한번 구해봤더니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또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져요. 이 두 개가 다르죠? 이유가 다른 이유는 뭐냐? 오메가하고 V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제 X에 대한 거니까 V 관측 오차 메저먼트 노이즈는 제거되고 오메가 프로세스 노이즈가 노이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노이즈를 들어가니까 나타나는 패턴들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할 때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자, 그럼 이제 이 테스트 PF 예제를 가지고 관측은 아주 간단해서 X하고 Z는 같다. 그런데 관측 오차 V만 들어가더라. 이렇게 문제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얼마인가? 평균 다 0이고요. 오메가 V. 프로세스 노이즈, 관측, 메저먼트 노이즈 두 개 다 평균은 0이고 시그마는 이거 제가 제곱일 텐데 루트 10의 제곱이라고 써야죠. 여기가 잘못했네요. 네,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분산이니까. 그래서 분산값은 약 10이고요. 메저먼트 쪽에는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노이즈가 들어가 있으면은 플러스 실제 그려보니까 어느 정도로 튀냐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빨간 색처럼 엄청나게 많이 튑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만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 프로세스 노이즈 때문에 요만큼 움직일 텐데 관측 오차까지 들어가니까 뭐 미친 듯이 많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큰 노이즈가 있는 경우에 PF가 어떻게 잡아나는지 이 두 가지 수식을 쓰면 이렇게 빨갛게 나옵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는데 얘를 지금부터 PF로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의 수식은 x 도트 x로 되어 있으니까 미분 방정식이고요. 이걸 2, 3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 도트는 지난번 배운 대로 이렇게 수식이 되고 오른쪽 그대로 써지니까 얘가 거의 미분하고 유사하다. 델타 t가 작아서 라고 하면 xk 플러스 1은 델타 t 여기에다 다 곱해줘야 되겠고요. xk가 넘어가서 최종 수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얘는 시스템 프로세스이고요. 여기는 관측 이렇게 두 가지 수식이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매트랩에다 그대로 적용을 할 거고요. 자, 이제 그 WV 여기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W하고 V를 만들어낼 것인가? 지난번 얘기 드린 대로 노멀 디스트리뷰션 랜드 n을 써서 매트랩도 랜드 n, 루프 쪽에서도 랜드 n입니다. 이걸 써서 표현을 할 거고요. 여기도 틀렸다. 지난번 얘기 드린 대로 노멀 디스트리뷰션 평균이 0이고 분산값이 1인 경우에 즉 전기 분포 n01에 해당합니다. 얘는 랜드 n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시그마 제곱을 표현하고 싶으면 시그마 곱하기 랜드 n을 해서 우리는 오메가하고 v를 qr 또는 여기 w하고 v이고 루트를 씌워서 시그마를 찾아내고요. 얘에 해당하는 분산값은 q, 얘에 해당하는 건 r이었잖아요. 분산값이 코베런스가. 그래서 각각 루트를 씌워서 랜드 n을 해주면 이 수식하고 똑같아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테스트 PF 코드로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이게 파란색이고요. 관측 오차가 추가된 경우에 이렇게 심각한 노이즈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앞서서 얘기드린 대로 이산화해서 대입하고 그대로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파란색을 몰라요. 알고 싶은 건 파란색인데 우리가 관측한 거는 이 빨간색밖에 없어요. 이 안에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사실 추측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란색을 미리 봤기 때문에 그런데 빨간색만 보면 얘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노이즈들을 칼만 필터를 써서 없애거나 또는 PF, 파티클 필터를 써서 없애면 이런 파란색 근처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0번 파티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기 스테이트 위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지점 x0는 1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이 주변에다가 x0 초기에 시작하니까 처음 상태는 알고 있죠. 흔들리는 거. x0 주변에다가 바로 이 x는 현재 x0다 라고 정의했고요. 오메가는 10이고 v는 1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코베리언스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시스템 다이내믹스, 앞서서 이산화했던 수식, 그리고 메저먼트, 노이즈 합쳐져서 여기 이렇게 얻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XS는 X 값들의 합쳐놓은 어레이가 되겠고, ZS는 빨간색 관측된 결과들에 대한 배열로서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파티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 안에는 지금 아직 파티클을 안 만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매 순간마다 움직일 때 파티클이 펼쳐져야 되니까 요점 주변에서 원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내려가는데 요점 주변에 쫙 하고 분포를 하거나 또는 여기에 모든 파티클을 뭐 100개면 100개를 여기다 다 뿌려놓거나 아니면 요 주변에 적당한 분산값을 가지고 분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매 x마다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얘네들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분포하는가. 지금 보시면은 바로 요 값 주변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분산을 가지고 초기 파티클들은 이와 같이 분산 값을 가지고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0 시그마 뭔가의 분산 값을 가지고 시그마 곱하기 랜드 n으로 초기 파티클들을 배치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파티클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몰려있는 게 가운데 많이 몰려있으니까 이 지점이 마치 스테이트를 얘기하고 얘네들의 퍼져있는 정도가 P가 코베리언스를 뜻하는 것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 PF2에서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치를 해요. 방금 전에 생각대로 0.01 시그마를 넣어서 랜드에 넣고 x는 초기 위치가 x0였는데 그 주변에 전부 다 배치해서 대문자 대문자가 파티클입니다. 그리고 소문자가 파티클 정확하게 어레이죠. 배열이 되겠고요. 소문자가 진짜입니다. 실제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분포가 다 끝났으니 이것들을 실제로 이제 프로세서 안에다 넣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프로세서에다 넣는 거고요. 이 파티클들은 초기에 시그마를 가지고 분포가 되어 있고 그 하나하나의 값들을 여기다 넣어서 다음 스텝에 파티클의 위치들을 찾아냅니다. 중요한 건 여기 프로세스 노이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전부 다 한 점에 막 수백 개가 몰려 있어도 이 오메가 때문에 얘네들은 한 스텝 가고 나면 이렇게 퍼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한 축에서 보기 위해서 요 위에 이렇게 점이 있더라도 한 번 가고 나면 얘네들이 이렇게 분포를 이루는 형태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가운데 평균값 주변에 많이 있고 바깥쪽에는 별로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시는 요령은 이제 아셨고요. 자,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해서 모든 파티클들은 이 수식에다 대입을 해서 관측 결과까지 얻어냅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가 X하고 Z값 앞서서 구한 것이 되겠고요. 실제 파티클 필터링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N개의 파티클이 쓰였어요. 그래서 N개가 몇 개였을까? 100개입니다. 파티클은 총 100개를 썼고요. 100개의 데이터들을 위에 있는 똑같은 수식을 가져다가 여기서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웨이트가 여기 W, 프로세스 노이즈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WP라고 적어놨고 매번 할 때마다 랜드 N을 써서 WP로 얘는 계속 뭔가 흔들리는 노이즈 값이 들어갑니다. 각각의 파티클들은 이 수식을 통과하고 여기 있는 값들은 매번 할 때마다 서로 다른 노이즈가 등장하게 하면 X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공간상에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던 것이 옆으로 가면서 뭔가 여기에 이렇게 퍼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 값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 관찰을 할 때는 뭘 썼어요? V가 없었죠. 지금 관측된 값하고 비교할 때 바로 앞서서도 보시면 이게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노이즈를 쓰지 않습니다. 관측 오차는 이 수식들에서만 얘기를 할 거기라서 여기서는 X가 Z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이 부분에 매저먼트 노이즈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시면 여기죠. X는 그냥 Z로 가고요. 이때 V 값은 0으로 집어넣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노이즈가 관측 노이즈가 없는 것처럼 해서 넣고 실제로 시그마를 관측 노이즈, 매저먼트 노이즈의 시그마를 이용해서 Z하고 Z값, 관측값하고 파티클하고의 관계를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앞부분에서 X 관련된 거는 시스템 프로세스 노이즈가 들어가고 이 부분 Z로 바뀌는 부분에는 매저먼트 노이즈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혼동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WP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시스템 프로세스 노이즈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노이즈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노이즈의 분산값만 뒤에서 계산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이 이동을 했고요. 이 수식들에 의해서 노란색 파티클들이 X, 대문자 X하고 Z로 여기 이렇게 흘러가 있고요. 얘네들은 이 자체가 현재 X 값들이 곧 Z 값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실제 관측한 값 Z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중에서 웨이트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 X하고 Z는 아까 H가 그냥 1이었어요. H는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Z는 X 플러스 V다 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H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Z하고 X는 똑같은 상태이고 각각의 파티클들이 들어갔을 때 ZM, 관측한 값 이게 들어갔을 때 ZM은 XM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XM이 됐고 각각의 파티클에 대해서 관측한 값과 비교한 확률 밀도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써야 되는 시그마 이 부분에서 보시면 어디 있어요? V라고 들어가 있죠. 2파이 V 바로 이 부분이죠. 이때 이 시그마가 관측 오차 V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잘못한 것 같은데 스퀘어 루트를 씌워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루트 제가 안 씌운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안 씌워도 되는데 V 제곱이니까 여기는 안 씌워도 되는데 그리고 여기도 2분의 1이 빠졌는데요? 그죠? 이 수식이 잘못됐네요. 2분의 1 들어가야 되잖아요. 프로바빌리티 편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죠? 2분의 1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빠졌고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 수식은 제가 틀렸는데 틀려도 잘 돌아가고 있었네. 앞부분 다 고쳐야겠네요. 여기에 2분의 1이 빠져 있고요. 2분의 1이 빠져 있고 시간이 없는데 오늘 여기도 미안합니다. 여기 2분의 1 빠져 있고요. 시그마가 좀 다르게 결과들이 나왔겠네요. 이거 이 수식은 수정을 제가 나중에 해서 넣겠습니다만 이거 틀렸어. 정확하게 이 부분은 1 나누기 스퀘어 루트 여기 스퀘어 루트 V가 있으니까 얘는 상관없겠고요. 스퀘어 루트 2 파이 V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여기 0.5가 있구나. 미안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요 수식 표기한 부분은 제가 2분의 1을 빼먹어서 실수했는데 여기는 제대로 잘 썼네요. 여기 V가 베리언스이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어서 시그마 나오는 거 맞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아까는 여기 2 안 썼지만 이 코드 자체는 코드는 괜찮은데 이 수식을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건 이 웨이트입니다. 웨이트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Z하고 X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ZM, XM을 구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 관측한 값 Z가 필요하죠. 예, 실제 관측한 값 Z가 여기 들어갑니다. 바로 이 부분 Z 여기 들어가고요. 각각의 ZM, XM이나 ZM 똑같으니까 여기서는 ZM 파티클들이에요. Z 빼기 관측한 값에서 각각의 Z값, 관측된 값에서 ZM, Z 빼기 ZM을 해주고 있습니다. 얘를 제곱을 하고 있고 바로 이 수식하고 똑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관측한 값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관측한 값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ZM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요 근처에 이렇게 살짝 벗어나 있지만 얘 실제 관측한 값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점하고 요 점 주변에 Z 평균으로 해서 보시면은 이 녀석은 되게 높은 확률 밀도를 갖겠고요. 여기 많이 있지만 걔는 웨이트가 되게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얘들도 좀 낮은 편, 이것은 좀 높고 얘들도 높아서 여기 있는 애들은 대부분 삭제를 하고 평균값 주변 Z하고 가까운 데 있는 녀석만 골라냅니다. 근데 Z 관측한 값하고 비슷한 위치 기반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ZM들의 분포를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을 해서 Z 근처에 있는 애들을 많이 살려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나온 웨이트 M은 뭔가 확률 밀도니까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서 모든 웨이트들을 다 더해가지고 다 더한 값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제 웨이트 S는 합하면 모든 파티클에 대한 웨이트들을 합치면 1이 되도록 이 부분을 재수정을 여기서 해줬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리샘플링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실제 관측한 이렇게 파티클들이 ZM이 나왔는데 관측한 값이 이렇게 요게 얻어졌어요. 그러면 요 값 주변에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서 무언가 멀리 있는 애들은 버리고 가까이에 있는 애들만 웨이트 값을 높게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 근처는 좋고 여기 있는 거는 나쁜 웨이트 값이 낮은 결과들을 얻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리샘플링 작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있는 것만 좋게 하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나쁘게 한다. 꼭 이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이 리샘플링의 이제 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들이 여기에 있는 나쁜 애들을 다 죽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죽이고 나니까 이 5개는 그 다음 달 좋은 것들을 살아남긴다면 여기에다가 5개를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5개를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고요. 이것도 하나의 리샘플링 테크가 되겠고요. 그래서 많이 이 부분에 리샘플링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리샘플링 방법의 대표적인 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또 예를 들면은 이 부분에 생각을 좀 버리고서요. Z값, 평균값이 이렇게 나왔고 파티클들이 이렇게 분포를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주변에 분산 가우시안 펑션을 그리게 되면 거의 대부분 고르게 다 살아남겠죠. 그래서 현재의 위치를 제대로 얘네들의 평균값이 현재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웨이트가 가까이에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웨이트가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서 그 웨이트의 분포를 가지고 파티클 개수를 적게 쓰게 하는 방법들도 따로 개발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샘플링 매트랩에서 하는 특이한 기법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도 이 방법은 잘 몰랐다가 리샘플링 할 때 하나의 사례에서 저도 발견했었는데요. 자, 이 파티클들을 이렇게 쭉 n개만큼, 100개만큼 분포하고요. 그 다음에 걔들의 웨이트 값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웨이트가 높은 것들이 좋은 거죠. 근데 높은 것들만 살아남기게 되면 다양성이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GA, 유전자 알고리즘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꼭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은 아닙니다. 1등만 살아남으면은 다 1등이면은 뭐 학력 뭐 1등만 어떻게 다 살아남겠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이제 못생긴 애들끼리 또는 꼴찌끼리 결합을 해서 더 좋은 걸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좋은 것만 살아남기지 않고
약간 특이한 방법을 써서 리샘플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때 얘들을 다 누적 함수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상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누적 함수를 그리면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 이 녀석들을 다 더해 나가니까 여기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사이를 랜덤하게 스레쇼드로 걸어냅니다. 이 사이에서 랜덤하게 웨이트의 최대값이 뭔가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누적으로 하게 되면 다 합쳤기 때문에 여기 끝이 1이 될 거예요. 여기는 누적이라서 여기가 1이 될 테니까 0에서 1 사이에 랜덤하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잘라낸 데에서 첫 번째 가장 높은 값,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제일 높은 값, 이 녀석을 샘플로 결정합니다. 또 랜덤하게 잡아내서 그거보다 높은 값, 여기를 잘라내고요. 랜덤하게 또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값들이 살아남아요. 이런 전략을 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언가 어떤 기준선보다 바로 첫 번째 만나는 녀석을 살아남기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이에 랜덤하게 자르고 그 값보다는 높은 값들의 첫 번째 값들이 남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값들은 사라지겠지만 이 위에 있는 값들은 대부분 좀 살아남겠죠. 그리고 누적입니다. 중요한 거는 누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기에 있는 값들은 사실 좋은 값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결과가 나오면 이 값이 살아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때 값은 별로 좋지 않은 이런 값들인데 살아남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 누적을 이용을 해서 자른 다음에 거기 있는 녀석들을 살아남기는 형태로 적용을 해보면 이제 이 과정이 리샘플링 과정이고요. 이 데이터를 웨이트 값을 누적 썸한다는 큐멀레이티브 썸 함수 매트랩에 있습니다. 이걸 불러서 얻어내고 이 값이 특정한 기준점 R보다 큰 첫 번째 녀석을 찾아서 그것들만을 샘플로 살아남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툭 자르는 게 아니라 이걸 누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위에 것들을 살아남기기 때문에 되게 여기서 의미심장한 바는 뭐냐면요. 여기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작은 애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결과가 나쁜 애들, 요 밑에 있는 것들.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실제로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잘 선택이 안 됩니다.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높은 값, 높은 값까지는 이만큼의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0에서 1에서 0 사이를 자르게 되면 요 제일 높은 값보다 뒤에 있는 이런 애들은 잘 선택이 안 되게 되겠고 제일 높은 값까지는 랜덤하게 결과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높은 값들이 이 방법에서도 잘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높고 이렇게 됐고 낮아지는 값들이 조금씩 합쳐지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높은 값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공간상으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1까지를 쪼갰을 때 이만큼의 영역이 이미 높은 거하고 관련된 쪽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어딘가 걸리면은 요쪽에 있는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여기에 있는 녀석들이 대부분 다 선택이 된 거고요. 요 부분은 나올 확률이 되게 적어서 되게 높은 값보다 사실 낮은 애들이 선택이 될 확률이 되게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높은 것보다 낮은 애들은 선택이 잘 안 돼요.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값이 나오게 하는 녀석들, 그 과정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애들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요것보다 작은 밑에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잘 안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큐멀레이티브 썸을 하게 되면 이 리샘플링의 원칙 중에 하나이고 유명한 방법 중에 하나라서 생각보다 높은 값들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꽤 많이 살아남게 됩니다. 2주변까지 가는 애들이. 자,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샘플링을 어떻게 하냐는 거는 되게 옛날부터 말이 많고 유명한 방법만 4개가 있고 그 중에 큐멀레이티브 썸을 쓰는 전부 다 누적 합을 쓰는 방법을 여기서는 적용을 했습니다. 결과 한번 보시면
결과를 보시면은요, 이제 빨간색은 제가 뺐고요. 이 녀석의 X를 쫓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점들은 이 지점에서의 파티클들의 분포예요. 파티클들의 분포를 보니까 이 지점을 보면 어디 많이 몰려 있어요? 여기 몰려 있죠. 이거 에러가 좀 큰데? 이 생각 드시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이 부분에 많이 몰려 있어요. 에러가 좀 큽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 근처에 많이 몰려 있고요. 여기도 이 근처에 많이 몰려있고 이거 뭐 생각보다 너무 에러가 차이가 많아요. 지금 이런 결과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파티클을 우리가 10개밖에 안 썼거든요. 파티클이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파티클이 10개면 오메가 프로세스 노이즈의 분포에 대한 것들을 얘네들이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파티클 10개를 대신해서 이제 파티클을 좀 많이 써보겠습니다. 바로 옛날 결과 다시 한번 예상해 보시고, 이게 노이즈가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파티클 10개만 가지고도 그래도 이 근처에 있다라는 거 정도는 맞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이렇게 셌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결과도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파티클 10개라 하더라도요. 자, 파티클 10개일 때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만큼의 빡빡 찢어졌던 빨간색들 보다는 훨씬 낮게 쫓아가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해 놓은 이 점들, 분산값들의 평균을 쫓아갔더니, 파티클 10개만 가지고도 좀 그럴듯하게 갑니다. 앞서서 보시면, 관측하면 이 정도의 노이즈가 있었는데, 대부분 삭제가 돼서 파티클 필터가 파티클 10개만 가지고도 잘 가고 있고요. 50개를 써봤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분포되는 것들이 조금 더 평균값하고 비슷해져 갑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주제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커브 파란색을 완벽하게 쫓아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옛날에 이 칼만 필터에서도 보셨지만 얘네들은 원래 흔들려요. 파란색은. 그래서 그것들을 관통하는 뭔가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파티클 50개를 대체해서 파티클의 개수를 늘렸습니다. 200개. 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얘들은 튀는 노이즈들이 있지만 그걸 다 빼가지고 삭제하고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통과해 가고요. 얘들의 평균 값들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티클 200개까지 갔더니 여러분들 칼만 필터 때 경과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파티클 필터를 쓰실 때 특별한 어떤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파티클은 최소한 100개 이상, 200개 이상, 저는 200개에서 500개 무조건 써야 좋은 결과를 얻는다 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해서 멈추고요. 여기서 멈추고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